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그 한국 헌법의 기본 원리를 전제로 해서 이런 기본 원리의 바탕하에서 개별적인 국가기관이 형성이 되는데 개별적인 그런 국가기관의 조직과 권한, 그다음에 그 기능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좀 주어진다면은 일반적으로 통치기관의 정당성이라는 원리라든가 통치기관의 그런 구성 원리들을 좀 더 설명할 수 있겠지만 시간적인 제약상 조금 이 부분은 부득이 이제 생략을 할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통치기관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그 국가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통치기관, 즉 국가기관의 조직, 권한, 기능에 대한 부분을 헌법에서는 통치조직 또는 통치구조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본권과 통치구조론 이런 식으로도 크게 나눴었죠. 통치구조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한국 헌법의 기본 원리가 투영되어서 국회와 정부, 그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사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형식으로 헌법상 그 헌법의 그런 최고 헌법기관으로 이런 5개를 꼽고 있습니다. 이런 그 통치기관의 그런 주된 활동을 따져본다면 사실은 법을 만드는 일반적 추상적 법규범을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민주적인 정당성이 있는 국회가 제정하는 그런 입법 기능,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 추상적 법규범 하에서 그를 구체적인 사례에 그런 적용하는 그런 행정과, 즉 좁은 의미, 그러니까 집행 기능과 그다음에 사법 기능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그 일반적 추상적 법규범을 정립하는 입법 기능 외에 이런 집행 기능을 왜 이제 과거에는 이제 행정권, 집행권을 행정권이란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공익을 위하여 적극적 능동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기능을 우리는 집행 기능이라고 하고, 이런 집행 기능에는 그 좁은 의미의 법을 비정치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집행하는 행정 기능과 고도의 정치성을 가진 그런 통치 기능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오늘날 그 우리 헌법 제 4장에서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속한다고 하면서도 이 대통령에게 국가긴급권이라든가 또는 헌법 개정안 발의권이라든가 또는 국군의 해외 파병과 같은 또는 남북 간의 그런 기본 정책을 결정하는 이런 고도의 정치성을 띤 그런 집행 기능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행정권 또는 행정 기능이라는 말보다는 집행권 또는 집행 기능이란 말이 더 정확한 듯합니다. 이 일반적 추상적 법규범을 구체적인 사례에서 적용한다는 점에서는 그 행정 또는 집행 기능과 유사하지만은 사실은 구체적인 사례에서 무엇이 법이냐 하는 판단 작용, 법 인식 작용을 우리는 사법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통치기관의 이런 국가 작용은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그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권 보장이 목적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 추상적 법규범을 정립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기관인 그 국회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국민에 의하여 선출이 되죠. 이런 국회는 합의체의 국가 의사결정기구로서 합의체 대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비해서 대통령은 독임제 대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기관 다 민주적인 정당성이 있으면서 국민에 의하여 선출이 되고, 단지 한쪽은 원칙적으로 입법 기능을, 다른 한쪽은 집행 기능을 담당을 하지만, 이런 기능적 권력 분립론에서는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대통령도 이 행정입법을 정립할 수 있는 권한처럼 일부 입법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고요. 입법 기능을 담당하는 국회도 국회 사무처라든가 또는 국회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행정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또 입법 행정 작용, 행정 기능을 일부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국회는 크게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그런 그 국회의 그 구성은 단원제 국회로서 즉 미국이라든가 독일처럼 상하원 또는 원로원과 평민원, 또 영국처럼 또는 평민원과 귀족원 이런 식의 이원적인 국회가 아니라 일원적인 국회를 표방하고 있고요. 주요한 그런 그 국회의 그런 조직으로 본다면 도표에서도 강의 안에 나온 도표에서도 보지만은 국회의장 하에 2명의 부의장, 보통은 이 부의장은 집권당 제1 그 국회 부의장은 집권당에서 보통 나오죠. 제2 국회의장 부의장은 야당에서 이제 선출이 야당 출신 그 국회의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국회의 기관으로서 국회 사무처, 국회 도서관, 국회 예산정책처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있는데 국회 사무처나 국회 도서관은 이거는 뭐 전통적인 국회의 그런 구성 기관이었지만은 최근에 신설된 게 바로 국회 예산정책처 2004년부터 이제 만들어져서 예산 결산 회계에 관한 업무를 관장을 해서 그 법률을 만들거나 개정을 할 때 국회의원의 그런 그 도움이 되는 그런 부서로서 국회 예산정책처를 신설했고요. 2007년도부터는 국회 입법조사처라고 해서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돕기 위하여 그런 입법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국회 입법조사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그 국회 내에 이런 그 기구 외에 주로 이제 우리가 그 국민들한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런 그 국회의 대표적인 기관이 국회에서는 본회의에서는 의결을 하지만 주된 업무는 거의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라고 하죠. 즉 행정각부에 대응해서 국정감사나 통제나 또는 그 국회의 업무를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17개의 상임위원회와 3개의 특별위원회 그리고 주로 정당으로 구성된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교섭단체 등이 주요한 그런 국회 내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회의장에 대해서 알아본다면요.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해서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함으로써 그 국회 우리나라에서는 의전 서열 대통령 다음에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의장은 의장 1인과 국회 부의장 2인인데요. 국회기관으로서의 그런 의장은 의장과 부의장은 모두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제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관행적으로 보면 그 집권 여당에서 국회의장과 제1 국회 부의장이 선출이 되고요. 야당에서 국회 부의장 제2 두 번째 국회 부의장이 선출이 됩니다. 국회의장은 원칙적으로 정당의 대표자가 아니라 국회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특정 정당에 소속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대외적으로 독립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법을 개정을 해서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회의장으로 선출이 됐다가 평의원으로 돌아간다면 국회 당적을 이제 다시 회복하는 것이 보통의 일입니다. 국회의위원회는 사실 그 사회가 복잡해지고 국회의원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모든 사안을 즉 299명의 국회의원이 모인 데서 모든 사안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공개적으로 토론한다면은 뭐 국민들이 알기는 쉽겠지만은 그러나 비효율적인 데다가 국회의원들도 모든 영역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관 업무별로 행정각부의 업무별로 17개의 상임위원회와 이렇게 상임위원회 특정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에 걸쳐 있으면서
특별한 업무를 담당하는 3개의 특별위원회로 크게 위원회는 나눠질 수 있습니다. 모든 국회의원은 최소한 2개 이상의 그런 상임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어야 되고요. 이런 소속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장과 교섭단체의 장, 즉 같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 20인 이상이 모여서 구성하는 교섭단체의 장이 협의하에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을 결정합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은 개별적으로 교섭단체의 장에게 본인이 원하는 그런 상임위원회를 주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국회 내에서는 그런 국회의 그런 재선 또는 삼선 여부와 그다음에 그 정당의 그런 수뇌부들의 결정에 의해서 그리고 전문성을 고려해서 상임위원회가 결정이 되는데요.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건설교통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 3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상당히 인기 있는 상임위원회라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임위원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가 많으면은 교섭단체의 장이 그걸 정리를 해서 구성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도 자기의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상당히 선호하는 건설교통 상임위원회처럼 선호하는 또는 재경위원회처럼 선호하는 상임위원회가 있는가 하면은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상임위원회도 있습니다. 한때 여당의 보건복지부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이 자기 당의 당론과 달리 소신껏 의견을 개진하고 건강보험 관리공단의 그런 구조에 대해서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을 통폐합한다는 의견을 개진을 하다 보니까 그 여당 소속 국회 여당의 그런 당론에 반하다 보니까는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보건복지부 상임위원회에서 제외를 시켜놨다가 나중에 다시 복귀를 시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헌법 46조에 보면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교섭단체의 장이 마음대로 국회의원의 그런 상임위원회 소속 여부를 사보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사실은 위헌의 소지가 많지만은 헌법재판소는 유감스럽게 이 국회의원의 자유이임 관계,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이런 자유이임 관계보다는 현실적인 정당 기속성을 점수를 줘서 그러한 교섭단체의 장이 국회의장과 협의하에서 상임위원회의 그런 상임위원회의 소속 의원을 변경하는 것이 합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지만은 이것은 우리 헌법이 46조에서 표시하고 있듯이 국가 이익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게끔 하는 이 조항에 비춰본다면 그리고 대의제도의 기본적인 특징이 바로 자유이익 관계라고 설명을 드렸죠. 즉 현실적으로 정당이나 유권자나 자기가 발언하는 공약으로부터 기속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정당이나 유권자나 자기가 발언하는 그런 공약으로부터 자유스럽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대의제도의 본질이다라는 측면에서 비춰봤을 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렇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듯합니다. 모든 위원은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에 구성이 돼 있어야 되고요. 상임위원회의 그런 정원이라든가 하는 것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요. 단지 이제 정보위원회와 같은 경우에는 12인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모든 상임위원회는 보통은 한 20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이 상설특별위원회인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비상설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크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와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내부 그 국회 차원에서의 징계가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업무를 다루는데 실제로 윤리특별위원회는 14년만 동안 2005년에는 딱 한 번 4명에 대해서 경고를 내렸었고요. 그 이외에도 사실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별로 활발하지 않아서 국회의원진이 제 식구를만 감싸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같은 경우에는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위원회로서 상당히 중요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익단체나 또는 이익단체 외에 지역구로부터 상당히 로비가 많은 그런 위원회 중에도 위원회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는 그런 국가기관의 구성원에 대하여 인사청문 절차를 열고 그 다음에 일차적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본회의에 그 보고서를 보고하는 그런 특별위원회로서 대표적인 게 이제 예를 들면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는 국무총리, 감사원, 그 다음에 대법원장, 대법관, 그다음에 국회가 선출할 수 있는 그런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다음에 국회가 선출할 수 있는 3인의 그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과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그 공직을 담당하는 그런 도덕적, 전문적 식견이 있는가 하는 것을 검증하고 최종적으로는 본회의에 표결에 붙여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외에 여러분들이 또 그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국회법에 보면은 인사청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청문위원회는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지 않는 그런 공직자에 대해서 인사청문을 하는 위원회로서 보통 소관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재경위원회에서 그런 국세청장에 대해서 인사청문을 한다든가 또는 국무위원은 사실은 대통령이 고유한 그런 임명권자니까 국회에서 부정적으로 인사청문위원회의 결과 그 보고서가 부정적이라고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물론 임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인사청문 위원회의 그런 보고서는 전혀 법적인 기속력이 없습니다. 단지 정치적인 기속력은 발휘할 수 있죠. 그래서 국회가 동의하지 않는 그런 고위공직자,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무위원, 그다음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국회의 모든 의결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본회의 의결주의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본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협의하는 사항은 거의 없고요. 주로 상임위원회에서 1차 협의와 토론이 끝나면은 본회의에서는 그를 가결하는 형식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국회의 기관 중에서 특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에서도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와 이런 특별위원회 외에 아주 국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니고시에이션 그룹이라고 해서 교섭단체이죠. 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일정수, 지금 현행법상 20인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로 구성된 원내의 정당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원칙적으로 같은 정당 소속이 아니래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20인이 모여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소정당과 같은 경우는 20여석을 차지하지 못하면은 다른 정당 소속 또는 무소속 후보자와 서로
정책 연계를 맺고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교섭단체 수도 20인 이상으로 한 것은 너무 과하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교법적으로 봤을 때 보통 독일과 같은 경우도 보통 한 5%, 그러니까 299명이면 한 15명에서는 국가에 따라서 두세 명 정도만이라도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하는 그런 법체계를 가진 나라도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20인 이상만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하는 것은 너무 군소정당을 차별하는 하고 기존의 정당만 우대하는 정책 법제도가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은 20인 이상이다. 그 교섭단체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국회의장과 교섭단체의 장이 협의를 해서 언제 본회의와 국정감사와 또는 국정조사 절차라든가 또는 임시회의 개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안건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중요한 사항들은 다 그 국회의장과 교섭단체의 장의 협의에 하에서 이루어집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임위원회의 어느 국회의원을 어느 상임위원회에 소속시킬지, 어느 특별위원회에 소속시킬지도 원칙적으로 교섭단체의 장과 국회 의장이 협의하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 재반 운영은 사실은 교섭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국회는 원칙적으로 국회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눠지는데, 정기회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9월 1일 날 아예 국회법 제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100일 기간 내에 정기회가 끝나게 되는데요. 이 정기회는 또는 예산국회 또는 감사국회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정기회가 시작되자마자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일정을 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부처별로 소관위원회별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차년도 예산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국회 또는 예산국회라고 하고요. 임시회와 같은 경우는 우리 국회법상 국회의 그 활동을 1년 상시화하자 그래갖고 원칙적으로 짝수달 2월, 4월, 6월에는 그 일일에는 2월 1일, 4월 1일, 6월 1일에는 공휴일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월에는 임시회가 없고요. 왜냐? 9월 1일 날 정기회가 개최될 테니까 정기회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 8월에는 임시회는 원칙적으로 없고,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임시회 그 개최가 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국회의 그런 그 의사규칙은 우리 헌법에서도 제50조에 규율이 되어 있지만,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해서 국회의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나 또는 그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의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의견에 따르면은 의사공개의 원칙은 그런 방청 및 보도의 자유와 회의록 공표를 그 내용으로 하지만, 그래서 원칙적으로 의사공개의 원칙은 국회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에서도 개수조정 소위원회라고 해서 그 소위원회에서 국회 그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하는 데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는 그런 소위원회도 의사는 공개해야 된다. 그러나 그 내부 질서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국가안전보장 등의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비공개로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조정 소위원회의 그런 비공개 회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지만은, 사실은 개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상당히 그 배후에 아주 심한 로비와 지역구 또는 이익단체 등의 그런 압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결산 소위원회 중에서의 개수조정위원회는 상당히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공개를 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와 또는 국회의원들의 그런 비밀리에 그런 의사결정을 주장하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회의원들의 그런
그 지역구 내지는 특정 이익단체의 압력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그 비판론도 있습니다. 이런 국회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권한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국회에서는 역시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국정 통제 및 인사에 관한 권한. 그래서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러나 입법에 관한 권한이죠. 일반적 추상적 법규범인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가장 대표적인 권한이고요. 이 외에 그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세금의 그런 조세의 그런 항목이라든가 세율을 결정을 하고 또 그 조약에 대해서 그런 동의권을 행사하고 각종 그런 그 인사에 관해서 그런 동의권을 행사하는, 예를 들어서 감사원장, 국회 국무총리의 그런 임명에 대해서 동의권을 행사한다든지 또는 그 외에 그런 국정 통제 작용으로서 탄핵,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고위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직무 수행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탄핵 소추를 의결한다든지 하는 그런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정된 시간에서 다 설명은 못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입법에 관한 권한을 간략하게 알아보면서 국회의원의 그런 특권, 국회의원이 그 실질적으로 그런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내용이라든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국회의 입법 기능 또는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의기관인 국회의 가장 전형적인 권한이지만은 이것을 국회 단독 입법, 국회만이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거는 국회 중심 입법의 원칙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규범은 모두 다 헌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즉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연서에 의하여 법률안이 제출되거나 또는 정부에서 제출된 법률안에 대해서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즉 299명의 그런 법정 제적위원이 있다면 150명 이상이 출석을 해서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즉 150명 중에서 과반수, 반을 넘는 수니까 76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해야지만이 그 법률로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에 대해서 물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에도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서 재의결한다면 그 법률로 확정이 됩니다. 이러한 그 국회의원의 그런 입법권은 도대체 그런 국회의 입법권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우선 첫 번째로 국회의 입법권은 법률로서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입법권의 범위는 우선 법규사항이다. 즉 법규사항이라는 것은 일반적 추상적 규범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형성하는 그런 규범은 모두 다 국회에서 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이나 또는 총리령 조례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지만요. 반드시 그것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지만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법률의 근거가 없이 조례나 또는 그 법규명령으로 제한한다면 그것은 위헌입니다. 그래서 법규사항,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 규범은 모두 다 국회에서 정립해야 된다. 두 번째로 헌법이 국회에서 정립한 법률로서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법률사항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헌법에서 그 국회의 조직이라든가 행정각부의 조직 권한이라든가 또는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권한이라든가 또는 교육에 관한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법률로서 규율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또는 국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정당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 법률로서 정하도록 한 그런 내용들은 헌법에서 법률로서 정하도록 한 내용 등은 다 국회가 제정한 국회가 그 법률의 형식으로 통과한 규범에 의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법률 사항을 본다면 대표적으로 이 국군의 조직 편성, 대통령 선거, 법관의 자격, 행정각부, 감사원, 국회의원 선거 등 조직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 계엄이나 사면, 상훈, 국적, 정당처럼 중요 정책에 관한 법률 등이 또 다른 그런 큰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법률사항 또는 법규사항 외에도 국회는 그런 포괄적인 입법 형성권이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법률을 정립할 권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법률은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라 해서 처분적 법률, 가령 예를 들면 개인 대상 법률이나 개별 사건 법률은 위헌이라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얘기했듯이 5.18 특별법 사건에서 특별하게 취급을 할 사유가 있다면, 즉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서 특별하게 취급할 사유가 있다면 위헌은 아니다. 특히 개인 대상 법률도 특정인이나 특정 법인을 특별하게 취급할 이유가 있다면 위헌은 아니다라는 입장으로서 상당히 입법자에게 입법 형성의 자유를 그런 상당히 많이 인정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그 외국 특히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 대상 법률은 위헌이라는 게 다수 의견인데 비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게 그 헌법재판소의 견해입니다. 이 외에도 입법에 관한 권한으로서는 소위 말해서 그 조약의 체결에 대한 동의권도 있지만은 이거는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국회가 제정하는 그런 법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통제 방식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이라든가 또는 헌법소원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법률이 위헌무효다라는 그런 결정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그런 권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론에 의한 통제라든가 또는 법원에 의한 그런 통제도 있지만은 가장 오늘날 효율적인 그런 통제 방법으로는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에 의한 통제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재정에 관한 권한으로서 소위 그 예산안 제출권이라 예산안 결정권과 같은 경우 또는 그런 조세의 항목과 조세의 세목과 세율을 결정하는 이런 권한 등을 들 수 있지만은 그는 그 헌법에 규정된 내용을 벗어나서 좀 상세하게 설명하기가 너무 방대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 확정권이 있고 예산은 법률과 다르며 1년 매년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적립이 된다. 그 다음에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삭감은 할 수 있지만 이를 정부의 동의 없이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예산과 법률의 차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과 법률의 그런 효력의 차이. 우리는 지금 예산을 법률로서 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 의결로서 정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결정은 국회 법률로서 정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각종 대통령이라든가 각종 국가기관에 의한 통제권으로서 탄핵소추권이라든가 계엄해제 요구권이라든가 일반 사면에 관한 그런 그 동의권이라든가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관한 그런 출석 요구, 선전포고나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 등을 들 수 있지만요. 이런 것은 그 헌법 조항과 그 강의안을 참조하시고요. 남은 시간에는 대표적으로 국회의원의 그런 권한을 잠깐 설명하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엔 대표적인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회에서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한이죠. 국회에서 발언하고 표결하고 그 다음에 의안에 대한 발의권, 질문권, 토론권 이런 권한 등이 주어지고 있지만은 이런 권한은 대의기관의 구성원으로서 본질적인 권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한 외에 우리 헌법 45조와 46조 등을 보면은 아주 특별한 내용의 그런 권한이 국회의원한테 부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도 일반 국민과는 마찬가지의 일반 국민과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의기관이기는 하지만 국회의원도 원칙적으로는 그런 직무 수행에 있어서 일정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원활하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하게 특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특권을 우리는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이런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은 국회의원이 과거에 국왕으로부터 부당하게 탄압을 받는 그런 탄압을 받은 역사적인 사실에서 기원해서 오늘날 집행부로부터 국회의원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부여된 권한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방탄국회 이런 데서 보지만 국회의원들이 동료 국회의원을 감싸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수단으로 남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을 개정을 할 때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제한을 하자 이런 논의도 많이 불고 있죠. 그래서 우선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도 얘기가 됐지만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된다면은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런 국회의원의 권한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국회법이 정한 바에 의해서 질문권,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 발의권, 그다음에 임시의 그런 요구권 등이 있지만은 우리 헌법 44조 1항에서 보듯이 현행범인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구속됐다면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이 된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좀 아까도 설명드렸었지만은 대통령직 국가에서는 특히 집행부로부터 국회의원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서 특히 야당 국회의원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체포하고 구금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그런 특권입니다. 이 영국에서 비롯된 이런 불체포 특권에 따르면은 세계 각국에서 이러한 불체포 특권은 두고 있지만요. 우선 첫 번째로는 회기 중에만 한정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회기 중에는 현행범인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은 체포구금되지 않습니다. 현행범인인 경우에만 체포구금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형사법적인 그런 정의가 현행범인 경우에는 너무나 범죄 현장에서 체포가 된 경우에는 이거는 국회의원의 그런 업무를 방해한다는 그런 원래의 취지와는 맞지 않게 사법적인 정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남용될 여지도 없고요. 그래서 현행범인은 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범인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의원은 체포구금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회기 중이라는 것은 집회일부터 폐회일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휴회가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회기에 포함이 되는 기간입니다. 만약에 이미 회기 이전에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이 있다면 체포구금된 그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즉 일반 의결 정족수에 의하여
석방 요구를 의결할 수 있고 석방 요구가 의결되면은 즉시 석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원칙적으로 회기 중에 한정이 돼야 된다는 점과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현행범인 경우에는 범죄의 실행 중에 있거나 범죄 실행 직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현행범인 제외의 원칙 요 두 가지가 그 불체포 특권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체포 특권이 어떻게 악용이 되냐면은 회기 중에는 원칙적으로 체포 구금이 안 되니까 임시회라도 국회가 개최를 해서 회기를 열게 하고 실제로는 국회 활동은 없으면서도 체포되는 것을 면하게 하는 식으로 소위 방탄국회라는 그런 악명을 그 받게 되는 식으로 악용되었다는 게 문제점이었죠. 그래서 이런 불체포 특권을 삭제하자 또는 이것을 축소하자라는 논의가 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민주화가 돼서 국회의원에 대한 그런 탄압이 지금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요. 혹시 국회의원에 대한 탄압이 또한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은 우선은 존속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우선 그 다수 의견인 것 같고요. 단지 국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런 비판에 귀를 기울여서 악용하는 것을 중지해라 하는 식의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국회의원의 그런 불체포 특권 외에 국회의원의 그런 소위 헌법 45조에서 면책특권이라고 하는데 국회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서는 국회외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국회 본회의든 상임위원회든 그리고 국회라는 장소를 떠나서 또는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국회 밖에서 어떤 회의장에서 열렸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거는 국회 안에서 한 발언으로 치고 직무상 행한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이 면제됩니다. 여기서의 책임은 모든 민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국회 내에서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신모독적인 발언이나 욕설을 했다든가 하는 경우에서는 국회 내에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가 될 수는 있지만 윤리위원회에서의 그런 징계는 사실상 거의 유명무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 그런 국회의원에 대한 그런 통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면책특권은 소위 그 국회의원의 자유스러운 그런 업무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그런 직무상의 그런 발언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부터 면제시킴으로써 국회의원의 그런 대정부 통제권이라든가 국회의원의 그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이제 직무상에서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모두 다 면책을 하다 보니까 일부러 그런 국회의원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 또는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사실무근의 허위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악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정보라든가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은 이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할 어떠한 방법도 없게 되고요. 물론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허위 또는 욕설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면책특권의 범위에서 제외시켜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행 헌법에서는 그러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 헌법 해석상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개인의 그런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모욕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처벌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단지 헌법을 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한 그런 면책특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그런 규정은 둘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 국회의원의 그런 권한 중에서 불체포 특권과 이런 면책특권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남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할 때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에 대한 그런 제한 규정을 두자라는 의견이 있다는 말씀까지 하고 오늘 강연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